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생물학적 제재의 제조와 품질 관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 소개를 간단히 드리면은 저는 정원태라고 하고요. 지금 이제 한국에 있는 코리아 유나이티드 팜이라는 회사의 CTO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를 한번 쭉 들으시고 혹시 나중에 질문 사항이 있으시다거나 하면은 여기 있는 요 이메일로 연락을 주시면은 제가 대답을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제 소개를 드리면은 저는 중앙대학교라고 한국 서울에 있는 약학대학을 졸업했습니다. 그래서 약사고요. 그 다음에 석사, 박사를 이제 같은 학교에서 계속 했고요. 그 다음에 일본의 국립공중위생원이라고 이제 국가기관인데 여러분들처럼 아마 공무원들을 교육하고 그 다음에 연수교육을 실시하는 그런 기관이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포스트닥 코스를 마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리를 좀 옮겨서 일본의 시즈오카 대학이라는 데서 강사 생활을 좀 하다가 이제 학교 교육은 그 정도로 해서 마쳤습니다. 제 직업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은 처음에는 제가 국제약품이라는 한국 기업에서 좀 근무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일양약품이라는 한국 제약기업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15년 동안. 그 다음에 한미약품에서 근무를 하다가 2009년서부터는 이제 현재까지 지금 코리아 유나이티드 제약이라는 회사에서 이제 CTO를 맡고 있습니다. 잠깐 한국의 제약 산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면은 한국 제약 산업은 그 전에도 물론 약물이라는 게 필요했기 때문에 약은 있었지만은 근대적인 의약품이 탄생한 것은 1897년입니다. 그래서 이 생약 천연물로 만든 그런 소화제를 처음에 만든 때가 이제 벌써 한 117년 정도가 됐고요. 근대 교육기관이라고 하면은 제중원이라는 그런 서양 의료를 받아들인 그런 기관들이 만들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아마 한국의 역사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도 계실 텐데 저희가 이제 일본한테 식민지화가 된 그런 기간이 있었습니다. 그 사이에 이제 세브란스 병원이라든가 경성 의과대학, 약학대학 이런 것들이 이제 처음에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한국 전쟁 시기가 있었는데 이때는 이제 제약이라는 게 거의 없었기 때문에 완제의약품을 외국에서 수입해다가 파는 그런 시기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쟁이 끝나고 난 다음에 기술 자립기에 들어서 가지고 이제 최초로 전 국민 의료보험이 실시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약이 발달하다 보니까 지적 소유권, 소위 말해서 특허에 대한 그런 침해를 못하게 하는 그런 것들을 이제 시작을 했고요. 그 다음에 주로 원료의약품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수입에 의존을 했고 그 다음에 그 원료의약품을 외국에서 가져다가 완제의약품을 생산하는 그러한 이제 기술 자립기에 들어섰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은 한국에서 80년서부터는 의약 분업을 실시를 해서 의사는 처방만 하고
그 다음에 약은 이제 약사가 조제하는 그런 제도가 생겨났고요. 그 다음에 2012년부터는 FTA라고 해서 자유무역협정, 미국과 자유무역협정이 맺어지면서 이제 제약산업의 이제 비약적인 발전을 이루게 됐는데, 이제 최초의 신물질 신약, 뉴 몰레큘러 엔티티라고 하는데요. 요게 이제 썸플라가 1999년에 1호 신물질 신약으로 이제 개발된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대개 우리나라의 제약 산업, 그러면 한 117년 정도 된 역사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상황을 뭐 한눈에 보시기 좋게 하기 위해서 이제 한 장의 표로 정리를 해봤는데요. 한국의 인구는 한 5천만 명이 조금 넘습니다. 그 다음에 의약품의 생산은 약 16조 원 정도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제약 산업이라고 하면은 이제 제약 회사가 될 텐데, 완제품을 만들어내는 그러한 회사가 약 247개, 그 다음에 원료의약품을 만드는 회사가 약 136개, 그 다음에 임상시험, 의약품의 개발에 필요한 임상시험을 할 수 있는 그런 기관이 142개, 그 다음에 전임상시험, 동물실험이라든가 CRO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기관이 15개 정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약 34개 정도의 이제 신물질, 신약이 개발되어 있는 그런 이제 나라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설명드릴 내용은 생물학적 제재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제조를 하고, 그 다음에 그거의 품질 관리는 어떻게 하느냐 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릴 건데, 생물학적 제재라는 거는 무언가, 그 다음에 정의와 분류는 한국에서 어떻게 하고 있느냐, 그 다음에 이제 아마 남미의 여러 국가들도 관심이 있으실지는 모르겠는데, 이 생물학적 제재에 큰 블록버스터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걸 따라가고자 하는 나라에서는 바이오 시밀러라고 해서 바이오 제품의 시밀러 제품을 이제 만드는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마 여러분들이 지금 공무원이시니까 하고 계시는 뭐 심사 이런 거에 있어서 바이오 제품과 케미칼 제품이 어떻게 차이를 나타내는가 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뭐 마켓은 되게 이제 관심이 있으실지는 잘 모르겠는데, 글로벌 마켓, 한국의 마켓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본론인 제조와 품질 관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뭐 생물학적 제재는 처음에 스크리닝 단계, 그 다음에 그거를 상업화하는 생산 단계까지 어떻게 가느냐. 그 다음에 바이오 제품은 또 이제 뒤에 설명을 드리겠지만은 특수성이 있어요. GMP의 특수성이 있는데 그거에 대한 설명. 그 다음에 이제 밸리데이션에 관한 문제.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설명을 드리겠지만은 바이오 제품의 제조, 허가, 그 다음에 품질 관리에 대한 규정들이 있습니다. 그 규정이 국제적인 글로벌 스탠다드랑 그렇게 큰 차이는 나지가 않습니다. 우리나라가 이제 ICH 가이드라인이라든가 FDA의 가이드라인을 따르고 있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한테도 그렇게 뭐 완전히 다르구나 이렇게 느끼지는 않으실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그 품질에 대한 평가는 어떻게 하느냐, 그 다음에 전임상에 대한 평가는 어떻게 하느냐, 그 다음에 임상에 대한 평가는 어떻게 하느냐, 그 다음에 어떤 규정을 가지고 있느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참고하시라고 한국에서 개발된 바이오 프로덕트는 어떤 것이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마 그
이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이 공무원들이시기 때문에 앞으로 그러면 우리가 가야 될 길은 뭐냐, 어떤 부분을 목표로 해서 가야 되느냐 하는 거에 대한 그런 설명도 마지막에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바이올로지컬 프로덕트, 그러니까 생물학적 제재는 무엇이냐 하는 문제인데요. 이게 뭐 어느 나라나 거의 같은 정의를 가지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이라든가 또는 생물체, 그러니까 살아있는 그런 생물에서 유래된 것을 원료로 하거나 또는 재료로 해서 만든 원료의약품, 요거는 이제 요거의 약자입니다. 요거의 약자를 따서 이제 API, 이렇게 원료의약품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 원료를 이제 완제품으로 만들면은 finished product, 그래서 완성품, 이렇게 이제 용어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하여튼 생물학적 제재는 그러한 정의를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보건위생상 특별한 주의가 필요한 의약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종류는 어떤 게 있느냐, 요 분류도 아마 그 전 세계적으로 거의 비슷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생물학적 제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유전자 제조합 의약품, 이런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세포 배양 의약품이 있고, 그 다음에 세포 그 자체를 치료에 사용하는 셀 테라피가 있고, 그 다음에 유전자를 치료에 사용하는 진 세라피, 이렇게 지금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아마 많은 이슈가 되고 있는 게 이제 코로나 백신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생물학적 제재에 속하는 거죠. 이 바이러스의 이제 조작에 의해서 만들어진 그런 의약품이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한 5가지 정도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분류별로 해서 좀 보면은, 생물학적 제재는 생물체에서 유래된 물질, 그 다음에 생물체를 이용해서 생성시킨 물질,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그 흔히 아는 백신이라든가, 그 다음에 혈액에서 뽑아낸 혈장 분해 제제 플라스마, 그 다음에 항독소, 이런 것들을 다 생물학적 제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유전자 제조합 의약품은 유전자 조작 기술을 이용해서 만들어낸 펩타이드 또는 단백질, 이런 것들을 유전자 제조합 의약품이다, 이렇게 이제 분류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세포를 배양해 가지고 만들어진 펩타이드 또는 단백질을 유효 성분으로 하는 의약품을 이제 세포 배양 의약품,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살아있는 세포, 자가세포도 좋고 동종세포도 좋고 이종세포도 좋은데, 이런 것들을 이제 체외에서 증식시키거나 선별하거나 뽑아내서 만드는 그런 의약품들을 이제 세포치료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이제 질병 치료 목적으로 투입하는 유전자 또는 유전 물질, 뭐 DNA도 좋고 RNA도 좋고, 이런 것들을 유전자 치료제, 이렇게 해서 생물학적 제재는 저희가 5가지로 우리나라에서는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모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바이오 시밀러라고 하는 것은 어떤 바이오 의약품이 새로 개발이 됐어요. 그러면 그거를 신약으로서 허가를 받은 그러한 바이오 프로덕트라고 하는데, 뉴 드럭 어프로발을 받은 그런 바이오 프로덕트라고 얘기를 하는데, 요거랑 품질에서나 또는 비임상적으로 동물세포에서나 그 다음에 사람에게서나 임상적으로나 다 동등하다고 인정되는
그런 의약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나온 바이오 의약품의 이제 제네릭 버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어떤 식으로 그게 동등하다는 걸 증명을 하느냐 하는 건 또 뒤에 설명을 드리겠지만은 아마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파이자라든가 암젠이라든가 이런 회사들이 만들어낸 바이오 의약품을 이제 셀트리온, 한국에서는 이제 셀트리온, 그 다음에 삼성 바이오 에피스 바이오로직스 이런 데서 똑같은 품질의 똑같은 제조 방법으로 만들어냈다. 또 효율적으로 만들어냈다. 이러면 이제 바이오 시밀러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바이오 의약품 중에서도 저희가 이제 처음에는 바이오 의약품으로 분류가 되다가 그게 바이오 의약품이 아니라고 이제 제외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가령 이제 류프로라이드 같은 그런 종류인데 이건 펩타이드로 이루어진 이제 단백질 의약품인데 이게 최초에는 바이오 의약품으로 개발이 됐어요. 그런데 그 최초로 리콤비네이션이라든가 그 다음에 세포를 배양을 해서 만들어진 의약품 이거는 바이오 제품이다 라고 인정이 되는데 이게 그렇게 복잡하지 않는 분자 구조를 가지고 있는 그런 바이오 의약품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어떻게 되느냐, 아미노산 하나하나를 합성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인체가 만들어내는 것 같이 아미노산 합성기가 하나하나 붙여가지고 그 시퀀스를 맞춰서 만들어냈다. 그러면 그건 바이오 의약품이 아니라고 되는 겁니다. 그래서 최초에 이 류프로라이드라는 의약품이 분리가 됐을 때는 이게 바이오 의약품이었는데 이게 기계에서 합성을 했어요. 기계에서 합성을 하면은 바이오 의약품으로 인정을 하지가 않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그래서 아마 미국도 뭐 거의 비슷한 과정을 거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케미컬 의약품과 바이오 의약품의 차이라고 하면은 이제 케미컬이라고 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전통적인 의약품들입니다. 그러니까 합성, 유기합성 또는 무기합성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의약품인데 가령 뭐 아스피린 같은 경우에는 분자량이 한 180달톤 요 정도의 조그만 그런 물질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커지면은 뭐 요 정도의 물질이 또 만들 수가 있고 더 커지면은 인터페론 알파라든가 또는 더 커지면은 이뮤노글로불린 G라든가 이렇게 해가지고 처음에는 작은 분자량 저게 이제 케미칼이라고 하면은 바이오 의약품은 이런 크기의 의약품을 말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뭐 쉽게 표현을 하자면은 아스피린과 같은 케미칼 의약품이 뭐 폭스바겐 차다 이렇게 가정을 한다면은 이런 그 저기 뭐죠 그 이뮤노글로불린 G 같은 경우에는 뭐 항공기와 같은 그런 규모를 가지고 있는 그런 의약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것의 차이는 뭐냐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분자량이 작고 그 다음에 스테이블합니다. 화학적으로 안정한 그런 성질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화학적으로도 얼마든지 규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분자량 얼마짜리 물질이 뭐 얼마가 있다 하는 것을 케미칼리 아이덴티파이 할 수 있는데 이 큰 바이오 의약품 같은 경우에는 케미칼리는 잘 안 되고 화학적으로는 규명하기가 어렵고 그 다음에 이게 3차원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3차원, 4차원의 구조를 가지고 있어서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단일 물질이 아니라 여러 가지 아이소폼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싱글 폼이 아니라 여러 가지 아이소폼의 집합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특징은 대개 그렇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설명드린 내용에 또 보충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사이즈는 이제 케미칼은 작고 바이오 제품은 크고, 스트럭처도 심플하지만 얘는 콤플렉스하고, 그 다음에 안정성이라고 합니다. 스테빌리티는 굉장히 안정하고 좀 언스테이블하고. 그러니까 아마 그 뭐죠? 코로나 백신 그런 거까지 뭐 마이너스 70도에서 보관을 한다든가 그런 게 이러한 특성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럼 같다 아니다 그게 그 물질이 맞다 이거 어떻게 증명을 하느냐, 이거는 임상을 통해서 증명을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서로 비교를 할 수 있다 하는 것은 임상 살아있는 생물체를 통해서 하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요거는 관심이 있으실라는지 모르겠지만은 그냥 한번 살펴보면은 카테고리별로 치료 영역별 카테고리별로 바이오 의약품의 시장 규모를 보시면, 전 세계 시장 규모를 보시면은 이제 TNF 항체 같은 경우가 이제 엠브렐, 레미케이드, 휴미라 이런 것들이 가장 크고요. 그 다음에 항암, 캔서에 듣는 그런 항체가 리툭산이라든가 허셉틴이라든가 아바스틴이라든가 어비툭스 이런 것들이 있는데 요게 그 다음이고, 그 다음에 인슐린 또는 인슐린 아날로그, 그 다음에 에리스로포이에친, 그 다음에 인터페론, 그 다음에 뭐 CSF 이런 식으로 이제 시장 규모가 전 세계적으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품목별로 보시면은 가장 큰 게 이제 엠브렐이고요. 엠브렐 이게 류마티즘에 쓰는 약이고, 그 다음에 레미케이드가 이것도 역시 류마티즘에 쓰는 약이고요. 그 다음에 에포겐은 요거는 이제 신장성 빈혈에 쓰는 약이고, 품목별로 보면 요게 1등, 2등, 3등, 4등 이렇게 해서 요 순서대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국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제 조금 이게 통계가 좀 오래된 거기는 한데 엠브렐이 가장 크고요. 그 다음에 레미케이드, 휴미라 이런 식으로 이제 시장 사이즈가 돼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오늘 이제 설명드릴 본론이 바이오 생물학적 제품, 생물학적 의약품에 대한 제조와 이제 품질 관리에 대한 겁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그 품목도 다양하고 많은 제품이 있어요. 그 다음에 소스도 엄청나게 다양하고, 그래서 이게 뭐 짧은 시간 내에 다 그런 매뉴팩처링 프로세스라든가 이런 걸 설명을 드리기가 어려워서 이제 중요한 내용, 그러니까 모든 이제 바이올로지컬 프로덕트에 공통되는 내용에 일반론을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의약품 제조에서 뭐 가장 중요한 게 아마 뭐 연구 개발 분야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그거를 의약품을 쓸 수 있는 의사, 약사들한테 세일즈, 마케팅을 해야 되는 부서가 있을 거고, 그거를 또 모든 나라 사람들이 쓸 수 있도록 이제 글로벌화하는 그런 게 있을 건데, 그거와 이제 또 별개로 그걸 어떻게 제조를 하느냐, 그 다음에 품질 관리와 품질 보증을 어떻게 하느냐,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모든 그 나라의 의약품 산업이라는 게 나는 의약품입니다, 그래서 이제 허가를 받는 게 아니라 규제 기관에서 과학적인 근거에 의해서 허가를 내줘야 되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제조하느냐, 어떻게 품질 관리를 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 될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뭐 좀 일반적인 얘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바이오 제품의 이제 스크리닝서부터 상업적인 생산까지의 이제 과정을 보면은 처음에는 R&D 연구 개발을 해서 스크리닝을 해서 어떤 물질이 효과가 있겠느냐 하는 거를 탐색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그거를 가령 뭐 살아있는 세포에서 뭐 빼낸다든가 아니면 그 세포를 배양한다든가 유전체를 빼낸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연구 물질을 제조를 할 겁니다. 그 다음에 그것이 과연 효과가 있겠느냐 하는 것을 알기 위해서는 사람한테 할 수는 없고 일단 동물한테 하게 되겠죠. 이제 전임상 시험이라고 하는데 임상은 사람한테 하는 거고 전임상 시험은 동물한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임상 시험은 효능이 있느냐, 의약품의 가장 본질적인 그런 문제인데 효과가 있느냐 하는 거를 봐야 되고 아무리 효과가 있어도 독성이 강하다라고 하면은 의약품으로는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프리클리니컬 단계에서 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조건부 허가를 들어갑니다. 어떤 조건부 허가냐? 자, 이러이러한 증거가 모여졌으니까 나는 그거를 사람을 대상으로 임상 실험을 해보겠습니다. 라는 그런 이제 조건부 허가 IND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그 IND를 받으면은 실제 임상 실험을 실시를 하는 겁니다. 근데 뭐 한마디로 임상 시험 이렇게 표현을 하지만 임상 시험도 1상 임상 시험이냐, 2상 임상 시험이냐, 3상 임상 시험이냐 이렇게 이제 구분이 되게 되겠죠. 그 다음에 거기서 다 사람한테도 효과가 있다 이렇게 되면은 그 다음에는 신물질 신약으로서 이제 허가를 받게 되는 그런 과정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허가를 받고 난 다음에는 그것이 시장에서 사용돼야 되니까 임상에서 매뉴팩처링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모든 나라 다 마찬가지지만은 임상은 그 질환을 대표하는 환자를 가지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모집단을 대표한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많은 환자들한테 사용을 하면서 실제적으로 부작용은 없느냐 또는 뭐 10만 명에 한 명꼴로 예를 들어서 가령 뭐 뇌출혈이 일어난다든가 이러한 거를 이제 포스트 마켓 서베이라고 합니다. 허가를 받고 난 다음에 많은 환자가 쓸 때 부작용이 생기지는 않는가 하는 거를 이제 검사를 하게 되는데 정부에 계시니까 잘 알겠지만은 요 단계에서는 GLP라는 그러한 이제 규정을 밟게 됩니다. 이걸 줄여서 GP라고 얘기를 하고요. 임상에 대해서는 GCP라는 규정을 이제 적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 세계 어느 나라나 다 공통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허가 단계, 그러니까 여기서 모아진 그런 과학적인 자료를 심사를 하고 평가를 하는 데는 또 미국 같은 경우에는 GRP라는 그런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누구한테나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자료, 누가 봐도 이런 것들을 이제 심사하는 그런 GRP 제도를 도입하고 우리나라에서는 요거는 아직 도입이 안 돼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실제 생산을 할 때는 GMP라는 제도를 도입을 해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유통될 때는 우수 유통기준이라고 해서 GSP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그 단계, 그 다음에 법적으로는 이러한 레귤레이션을 따라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또 이제 바이오 물질을 제조를 할 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원료 의약품을 제조하는 것은 BGMP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그 원료 의약품을 가지고 완제 의약품을 제조한다. 요거는 이제 요거는 완제 의약품을 제조하는 단계다. 요렇게 나눠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참고가 되시라고 너무 글자만 있으면 재미가 없기 때문에 참고를 하시라고 우리나라에서 이제 이 BGMP라든가 KGMP의 실제 모습을
좀 사진으로 담아봤습니다. 요거는 아마 요거는 완제를 생산하는 그런 단계고요. 요거는 이제 원료 의약품을 생산하는 단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GMP 제조의 3대 목적은 3대 요소, 목적이 아니고 요소입니다. 그것은 모든 그 생산 제품, 뭐 자동차도 마찬가지고 반도체도 마찬가지지만은 불량품이 생겨납니다. 그래서 자동차도 뭐 불량이 생기면 리콜을 해라 이런 경우가 생기잖아요. 근데 의약품은 리콜이라는 거가 뭐 생기나지 않지는 않습니다. 생겨나는데 하지만은 그게 생명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되도록이면은 이제 그런 발생을 하지 않도록 줄이려는 노력. 이게 이제 GMP의 요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착오가 일어나는 거는 물론 인간이 만드는 거니까 인간의 실수가 있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염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중간에 생산하는 라인에서 오염. 그 다음에 QA 시스템에서 잘못 정립이 된 QA 시스템에 의해서 생겨나는 그런 계통적 오류. 이런 것들을 인간의 실수는 최소화하고 오염은 방지를 하고 그 다음에 QA 시스템은 확립을 해라. 요게 세 가지 팩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건 뭐냐면은 생산 설비는 완벽해야 되고 그 다음에 종업원은 교육해야 되고 그 다음에 SOP라는 건 뭐냐면은 이제 그 모든 일을 하는 절차를 규정해 놓은 그런 문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립이 돼 있어야 돼요. 그래서 뭐 저희는 뭐 농담 삼아 제약산업을 서류 장사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은 다 서류화해라. 가령 손을 씻는다, 종업원이 어디 들어간다 하는 것은 어떤 절차를 통해서 들어가야 되고 손을 씻고 난 다음에 뭘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문서로 다 기록되게 이렇게 이제 돼 있습니다. 그래서 GMP의 3대 목적은 요거는 영어로서는 분명하게 구별이 되는데 한글은 조금 요것은 안전성이에요. 그 다음에 요것은 안정성이에요. 그 다음에 요것은 효과. 요 세 개를 확보하기 위한 게 GMP의 목적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지금 그 제약 그 선진국이다, 뭐 다국적 기업이다 하면 바이엘을 들 수가 있는데 이 바이엘도 예전에는 이런 것들은 이제 소홀히 한 적이 있었어요. 이거는 유명한 그림인데 바이엘에서 뭐 대표적인 제품 아스피린이죠. 뭐 백 몇십 년간 사랑을 받아온 그런 제품입니다. 근데 여기서 아마 여러분들 이상한 거를 좀 느끼셨을지 모르겠는데 헤로인이 있습니다. 헤로인. 헤로인은 인류가 만든 마약 중에 가장 탐닉성, 중독성이 강한 그런 마약이에요. 근데 바이엘에서 이 헤로인을 개발을 해서는 뭘로 팔았냐? 진해 거담제로 팔았어요. 처음에. 왜? 이런 거에 대한 개념이 확립이 안 돼 있을 때 심지어 신문 광고를 해서 이게 신문에 나온 그 사진인데 이거를 신문에다가 광고를 해서 헤로인을, 마약을. 또 심지어는 관심 있으시면 샘플을 보내드릴게요. 이렇게 광고를 했었어요. 그래서 물론 이제 그 이후에 GMP라는 제도가 확립이 됐는데 목적은 이런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 세 가지의 목적을 가지고 한다. 이게 이제 GMP의 목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매뉴팩처링 하는 그런 그 생산하는 바이오 제품을 생산하는데 뭐 처음에 출발 물질은 저런 유전자 알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조작을 거칠 수도 있고 또는 이
그 박테리아라든가 뭐 포유류의 세포를 가지고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정제를 발효를 거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정제라든가 그 불순물을 걸러내는 그런 작업을 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이오 제품은 꼭 어떤 패스웨이를 거칩니다, 이렇게 한마디로 규정하기는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의 그런 공정을 거쳐서 결국 이런 결과물이 만들어지는데, 이거가 이제 만약에 가령 뭐 필터링 하는 방법도 조금 달라졌다, 만약에 조금 달라진 매뉴팩처링 프로세스를 바른다고 하면은 다른 제품으로 본다. 이게 원칙입니다, 바이오 제품은. 그래서 같은 가령 뭐 포유 세포에서 뽑아냈는데 다른 공정을 거쳤다, 그럼 그것은 다른 제품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바이오 제품의 이제 QC, 품질 관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은, 일단은 레귤레이터리는 이제 우리나라의 그 평가기관 오소리티 당국은 MFDS라고 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라서 장관급 기관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거기에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해야 되고, 그 다음에 R&D는 뭐 이거는 기업의 몫입니다. DNA를 리콤비넌트 한다든가 셀을 컬처한다든가 뭐 어떤 방법을 거치든지 하고, 그 다음에 물리화학적 성질, 생물학적 성질, 면역학적 성질을 규정을 하고 뭐 기시법을 만들어내고, 그 다음에 그거에 따라서 QC가 맞게 되느냐 하는 것을 이제 봐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가령 뭐 케미칼과 달리 무슨 뭐 물질을 재고 이것뿐만 아니라 그런 여러 가지 그 단백질의 광범위한 특성을 분석을 하고, 그 다음에 그거를 어세이를 해야 됩니다. 수용체 결합력이라든가, 그 다음에 면역학적 평가라든가 약통 양리학적 평가, 유효성이 있는가 하는 거를 이제 평가하는 그런 그 작업들이 다 이제 이 QC에 속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이오 제품이 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다 설명을 드릴 수가 없고, 그럼 바이오 제품의 QC는 어떤 거를 하느냐 보시면은 이제 스트럭처를 봐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케미칼 같으면은 간단하게 뭐 180 달톤, 그러니까 케미칼이 얼마든지 정량 분석을 할 수 있는데 이거는 그렇게 안 되니까 가령 스트럭처가 어떠냐, 그 다음에 시퀀싱은 어떻게 돼 있고, 그 다음에 맵은 어떻게 생겼느냐 하는 것들을 이제 봐야 되겠죠. 그 다음에 매스는 이제 분자량을 파악하기 위한 건데, 그냥 분자량을 파악하기도 어렵기 때문에 조금 특수한 그런 그 기구를 써서 이제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입체 구조도 이제 밝혀야 되고요. 뭐 폴라리티, 차지, 사이즈, 그 다음에 면역학적 시험, 가령 그 면역학적으로 그게 얼마만큼의 효과를 가지고 있느냐 또는 친화력을 가지고 있느냐, 그 다음에 생물학적 액티비티, 에피카시를 가지고 있는가 하는 거를 바이오 오세이를 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포 프롤리피케이션 오세이를 할 수도 있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QC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이드라인은 그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나라 MFDS의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바이오 제품을 만들어내고 QC를 하는데, 이제 그 세 가지 중요한 요소는 질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프리클리니컬, 클리니컬, 이 세 가지가 맞아 떨어져야 되는, 그렇게 되고, 대상은 모든 바이오 제품은 다 해당이 됩니다. 그 다음에 주성분으로서 특성 분석이 잘 되어 있는 단백질을 포함한 그러한 피니시드 프로덕트 또는 API, 그런 것들을 이제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대조는 뭘로 하느냐? 기허가돼 있는 NDA 프로덕트를 가지고 대조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적응증은 미세한 차이가 있을 수가 있는데 이런 미세한 차이를 구분해서 볼 수 있는 그런 시험 모델을 사용해서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동일한 수용체가 동일하다. 그러면 작용기전과 수용체가 동일한 경우 또는 안전성에 대한 특성이 충분히 알려진 경우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적응증을 외삽할 수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퀄리티에 대해서는 아까 좀 설명을 드렸지만은 뭐 특성 분석이라든가 그 다음에 물리화학적 성질에 대한 연구, 수식, 단백질 수식, 그 다음에 생물학적 활성, 그 다음에 면역학적 성질, 그 다음에 순도, 그 다음에 커머셜 생산에서 중요한 기준. 그럼 뭐 어떤 기준을 가지냐? 불순물은 어느 정도 이하여야 되고 불순물이 뭐가 있느냐 하는 것들에 대한 규정. 그 다음에 그걸 어떻게 잴 것이냐 하는 거에 대한 거. 그 다음에 그렇게 된 물질이 얼마만큼 안정성, 스테이블하냐, 얼마만큼 오랫동안. 그래서 저희가 테스트를 해봅니다. 장기 테스트, 그 다음에 가속 시험 이런 것들을 해서 임퓨리티가 어떤 게 생겨나는지를 추적을 하는 그런 프로세스를 거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전임상 시험에서의 중요한 점은 뭐냐 하면은 임상에 사용하는, 그러니까 제재에 대한 연구는 다 끝나야 돼요. 그걸 가지고 가령 동물 실험에 들어가야 되고, 그 다음에 동물 실험에서도 클리니컬 스터디에 사용할 그러한 파이널, 최종적인 제형을 가지고 해야 되는 게 원칙이고, 같은 제형이어야 되고, 같은 용량이라 해야 되고, 투여 경로가 똑같아야 됩니다. 그래서 인비트로 스터디는 리셉터 바인딩 어세이라든가 셀 프롤리페레이션 테스트라든가 이런 걸 해야 되고, 인비보 스터디는 PD 시험, 그러니까 효과 시험이죠. 이런 거. 그 다음에 단회 투여 독성, 반복 투여 독성 이런 것들을 이제 실시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클리니컬 임상에 들어가서도 마찬가지로 최종적으로 팔 형태의 제품, 그러니까 공장에서 GMP 하에서 생산된 그런 최종적인 제품을 사용을 해서 임상 시험에 들어가는 게 원칙입니다. 뭘 바꾼다든가 뭐 다른 방법으로 했으면 다른 의약품을 본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연구는 이미 다 끝나 있어야 되고, 그런 것들을 최종 공정으로 만들어진 의약품을 사용해야 되고, PK라든가 PD라든가 에피커시는 입증이 돼야 돼서 뭐 세부적으로는 요거를 한번 보시면은 조금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내야 되는, 그러면 서류는 어떤 게 있느냐, 이런 것들은 어느 나라나 거의 뭐 뼈대는 다 비슷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뭐 영국도 마찬가지고 일본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뭐 이러한 뼈대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 이제 중요한 것은 아까 얘기한 대로 뭐 안전성, API에 대한 거, 그 다음에 이 완제 의약품의 이런 문제,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생산, 매뉴팩처링이죠. 그 다음에 QC, 이런 것들에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그런 자료들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이제 마지막으로 한국에서 개발된 바이오 제품이 뭐가 있는가 하는 거를 이제 참고적으로 보시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류마티스 관절염에 쓰는 인프릭시맙이라든가 이 위암에 쓰는 트라스투즈맙이라든가 그 다음에 사람 성장 호르몬 소마트로핀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쭉 개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이 꽤 이제 바이오 제품에 꽤 이제 노력을 많이 들여서 상당히 좀 많은 다양한 분야의 제품들이 나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아마 여러분 아시겠지만은 핸드폰 만드는 삼성이 핸드폰만 만드는 게 아니라 그 반도체 청정도나 바이오 제품의 청정도 관리는 거의 비슷한 맥락이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바이오 에피스라는 그런 회사를 만들어서 그 단백질의 시밀라들을 지금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류마티스 관절염 이런 데 쓰는 약들이고요. 그래서 뭐 국내는 이미 다 포화가 돼서 뭐 국내는 안 파는 거 주로 이제 해외에 수출하고 뭐 이런 것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 좀 특이한 것은 이제 인슐린 같은 경우에 당뇨 케이스가 많기 때문에 인슐린을 만들어내는 것보다는 정확하게 투여하는 그러한 디바이스에 대한 연구도 꽤 진척이 돼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뭐 아까 앞에 장에서 설명드린 것 같은 그런 것들을 이제 쭉 해서 또 뭐 백혈병에 쓰는 약도 이제 좀 개발이 되어 있는 상태고 삼성 아까 말씀드린 바이오에피스에서 하는 게 폐암 치료 또는 류마티즘성 관절염 이런 약물들이 한국에서 개발이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뭐 LG라는 회사도 있고요. 종근당이라는 회사도 있습니다. 뭐 대원제약도 있고 펜젠이라는 바이오 벤처 이제 스몰 스타트업 기업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알보젠이라는 미국 회사, 그러니까 다국적 그런 회사도 한국에서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뭐 모든 나라가 다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제약이라는 것은 뭐 절대 강국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미국 강국이죠. 그 다음에 일본 새로운 물질 많이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이게 지적 산업이기 때문에 한번 개발이 되면은 뭐 대박을 치게 됩니다. 그 분야에서. 그래서 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그럼 우리가 앞으로 이 바이오 산업을 어떻게 가야 될 거냐 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종사하는 사람들이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 결국은 연구 개발로 해서 다른 기술, 남들이 갖지 못한 기술의 차별화를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남들이 갖지 못한 유일하고 하나밖에 없는 그런 기술을 가져야 된다. 뭐 말은 간단하지만은 그 과정은 굉장히 복잡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노블 드럭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그 대한민국이 아까 한 16조 정도의 그 의약품 시장 규모를 가지고 있다고 했는데 전 세계적으로 따져보면 한 10등, 11등 정도 되는 그런 규모입니다. 그런데 그 10등, 11등이라는 규모가 굉장히 큰 것 같지만은 전 세계 의약품 시장에 비하면 1% 정도밖에 안 됩니다. 99%는 다 마켓이 해외에 있습니다. 그래서 글로벌화 해야 된다. 이런 게 앞으로 가야 될 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이게 기계가 뭐 엄청 많이 필요한 산업도 아니고 장치가 많이 필요한 산업도 아니고 그다음에 자본이 또 엄청 드는 그런 산업도 아니고 오로지 이제 지식을 기반으로 한 그러한 비즈니스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서 뭐 인력만 교육이 잘 되면은 잘 될 수 있는 분야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이제 이 바이오 분야에서도 단순한 프로테인에서 출발해서 그 다음에 생물학적 제재라는 단계로 올라가고 그 다음에 또 더 발전을 한다면은 유전자 재조합 또는 세포 배양 기술까지 올라가고 그 다음에 바이오 시밀러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뭐 전 세계적으로 없는 그런 슈퍼 바이오로지컬 프로덕트를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단계를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이거는 뭐 제 개인적인 사견이지만은 그런 단계에 갔다고 생각하는 게 이제 삼성이라든가 셀트리온은 뭐 이 정도까지는 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녹십자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 회사는 전통적으로 뭐 백신이라든가 톡신이라든가 톡소이드를 만드는 그런 회사고요. CKD는 이제 요 프로테인의 분리정제를 하고 있는 그런 단계까지 와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한국에는 제약 산업의 협회가 있습니다. 뭐 미국도 마찬가지지만은 그 제약 산업 협회라는 데가 있는데 그래서 거기는 전 세계 어떤 나라하고 그다음에 어떤 기술하고도 같이 협력하고 열매를 맺겠다 하는 그런 오픈 마인드가 돼 있다고 이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에콰도르 제가 설명드린 것도 영광이지만은 혹시 여러분들이 규제 당국에 계시면서 협력할 사항이 있다든가 또는 의약품의 수급에서 뭐 또 좀 논의가 필요하다든가 그런 경우가 최근에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게 있으시면 언제든지 질문 또는 협의해 주시면은 우리는 항상 오픈되어 있습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